여러분은 권위주의적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의 결정에 여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다릅니다. 여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려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 남자의 발밑에서 짓밟혀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두바이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가 들어온 말은 늘 같았습니다.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남자만 할 수 있다. 연애를 해도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그녀의 의견은 늘 나중이었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혼자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의견을 묻고 괜찮아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네는 남자. 그 만남은 그녀가 알던 사랑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두바이 여성은 어떻게 가부장적인 삶을 벗어나 전혀 다른 인생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녀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부 황금빛 감옥. 넌 왜 항상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가 말했다.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나는 그저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었다. 주말에 어디로 갈지, 어떤 식당이 좋을지. 그런 사소한 것들. 하지만 그에게 그건 의견이 아니라 참견이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도 그 전날도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나는 두바이에서 태어나 두바이에서 자랐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도시.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황금빛 기적.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곳에서 나는 숨이 막혔다. 겉으로 보이는 두바이는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었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러면 안 된다. 그 규칙들은 법이 아니었지만 공기처럼 존재했다. 연애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그걸 왜 알아야 해? 내가 그의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을 뿐인데 그는 마치 내가 선을 넘은 것처럼 쳐다봤다. 넌 그냥 예쁘게 웃고 있으면 돼. 나는 인형이 아니었다.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사랑이 뭔지 몰랐던 건 아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다투시다가도 결국 서로를 안아주시던 모습을 봤다. 친구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것도 알았다. 나도 그런 걸 원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하지만 두바이에서 만난 남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데이트 코스를 정했고 만날 시간을 정했고 언제 전화할지도 정했다. 나는 그저 그 계획 안에 맞춰 들어가기만 하면 됐다. 한 번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는 차갑게 말했다. 너 요즘 너무 집착하는 거 아냐? 집착? 나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한 것뿐이었는데.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어느 날 나는 결혼 이야기를 들었다. 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생각 좀 해봐. 25. 그들에게는 서둘러야 할 나이였다. 그런데 웃긴 건 결혼 이야기를 꺼낸 사람도 조건을 따지는 사람도 모든 걸 결정하려는 사람도 전부 남자였다는 거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됐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그 같은 질문은 없었다. 나는 질문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탈출구는 우연히 찾아왔다.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 서울의 야경이었다. 여기 진짜 좋더라. 너도 한번 가봐.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두바이와는 전혀 다른 풍경. 높은 빌딩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나도 저기 가면 달라질 수 있을까? 도망치고 싶었다. 이 무게에서, 이 시선에서, 이 감옥에서. 그래서 나는 당장 항공권을 끊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두바이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화려했지만 차갑던 그 빛들이.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그 여행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을 줄은. 이부 낯선 온기.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공기였다. 두바이와 달랐다. 차갑고 건조한 사막의 공기가 아니라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차분했다. 두바이 공항의 화려함과는 다른 정돈된 느낌. 나는 캐리어를 끌고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봤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 처음 듣는 언어, 처음 맡는 냄새.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나는 거리로 나왔다. 명동이었다. 친구가 추천해준 곳.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쇼핑하는 사람들, 사진 찍는 관광객들, 길거리 음식을 파는 가게들. 나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걸. 두바이에서는 항상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옷차림은 괜찮은지, 걷는 모습은 단정한지,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저 거리를 걷는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 익명성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첫 며칠은 혼자 돌아다녔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공원을 산책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다. 길을 물으면 몸짓으로라도 알려주려 했고 가게 주인들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다. 메뉴판을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서 당황하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영어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무척 부드러웠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매우 자상하게 설명해줬다. 이건 매운 거고, 이건 안 매운 거고, 이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라고. 처음 한국 오셨어요? 네, 혼자 여행 중이에요. 와, 용감하시네요. 혼자 여행 멋있어요. 용감하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두바이에서는 혼자 여행한다고 하면 위험하다, 조심해라, 여자가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내가 용감하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주문을 도와줬고 나는 감사의 표시로 차를 사겠다고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두바이에서 오셨다고요? 와,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화려해요. 하지만 나는 말을 멈췄다. 뭔가 답답한 마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기다려줬다. 하지만 숨이 막혀요. 가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특히 여자한테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힘들었겠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다. 그동안 억눌리고 긴장했던 나의 마음에 한순간에 울음이 터져나왔다. 힘들었겠네요. 판단하지 않는 말. 충고하지 않는 말. 그냥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말. 두바이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가끔 만났다. 그는 관광지를 추천해줬고 맛있는 식당을 알려줬고 한국어 몇 마디도 가르쳐줬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가 나를 여자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는 내 의견을 물어봤다. 어디 가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괜찮을까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두쫑쿠라는 쿠키가 있는데 이거 먹으러 갈래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뜻인데 달콤하고 정말 맛있대요. 처음에는 어색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내가 말하면 그는 들어줬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오, 저는 생각 못했는데 역시 다르게 보시네요. 나는 점점 말이 많아졌다. 웃음도 많아졌다. 어느 날 밤 한강공원을 걸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았다. 치킨을 먹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참 자유롭네요. 내가 말했다. 자유롭다고요? 네. 각자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눈치 안 보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작게 말했다. 당연하게.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하고 계세요. 이미. 여행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나는 호텔방에 앉아서 돌아갈 짐을 쌌다. 두바이로 돌아가야 했다. 내 집으로, 내 일상으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떠나기 전에 나와 같지 않다는 걸. 무언가 바뀌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깨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굳게 결심했다.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 다음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여정으로. 3부. 선택의 무게.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한국에서 멀어질수록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돌아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시선들, 익숙한 질문들. 여행 어땠어? 이제 정신 좀 차렸지? 나는 눈을 감았다. 정신을 차린 건 맞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열기.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두바이의 빌딩들이 저 멀리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 풍경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황금빛 감옥이 나를 다시 삼키려 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반겼다. 잘 다녀왔니? 많이 힘들었지? 아니요, 좋았어요. 그래? 그럼 됐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지. 참, 다음 주에 누구 아들 만나보기로 했어. 나는 가방을 든 채로 멈춰섰다. 엄마, 저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아직? 아말, 너 이제 25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똑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며칠 뒤 예전에 만났던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행 잘 다녀왔어? 이제 좀 정리됐으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다. 진지하게 얘기라는 건 결국 결혼 이야기였다. 그가 정한 조건들, 그가 원하는 생활 방식, 그가 그려놓은 미래.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것이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모든 걸 바꿔놨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그의 답장은 예상대로였다. 넌 항상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여자가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아? 나는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밤마다 나는 한국에서 만난 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시차 때문에 답장이 늦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답해줬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든 일 있었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사소한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에 나는 존재했다. 나라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만약 제가 다시 한국에 간다면 그건 이상한 결정일까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게 이상할 리 없잖아요. 나는 화면을 보며 울었다. 누군가 내 선택을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비자 조건을 알아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두바이에서 대학을 나왔고 영어는 유창했으니까.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가족에게 말하는 거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뭔데? 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 한국?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행 다녀오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넌 지금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잖아. 좋은 집, 좋은 환경. 뭐가 불만이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좋은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말, 넌 철이 없구나. 한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다른데. 그래서 더 가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미래 아내도 아닌 그냥 저로서.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너 미쳤어? 여기 버리고 한국 간다고? 남자 때문이지? 솔직히 말해봐. 남자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완전히 아니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보여준 존중, 그가 대해준 방식. 그게 나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런 관계가 가능하구나. 하지만 한국행을 결심한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맞추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비자가 나왔다. 짐을 쌌다. 떠나는 날 공항까지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말렸다. 분명 후회할 거야. 돌아오고 싶어도 늦을지 몰라. 알아요. 그래도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도 갈 거예요. 출국장을 지나면서 뒤를 돌아봤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두바이가 보였다. 아름답지만 더 이상 내 곳이 아닌 곳. 나는 앞을 향해 걸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사부. 나로 사는 법.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이번에는 달랐다. 이건 여행이 아니었다. 돌아갈 표도 없었다. 캐리어 2개가 내 전부였다. 무섭지 않았냐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설렘.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설렘.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다. 작은 원룸을 구했다. 두바이의 내 방보다 훨씬 작았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온라인으로 성인들에게도 수업을 했다. 돈은 많지 않았다. 두바이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초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됐다. 오늘 뭐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구 만날지.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 그 사람과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그냥 동네 슈퍼 앞에서. 오늘 수업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한 학생이 계속 딴짓을 해서. 하하, 그래도 포기 안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선생님 체질인가 봐요. 그는 내 하루를 물어봤다.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기다려줬다. 고백도 없었고 압박도 없었다. 천천히 가요. 아말 씨가 편한 속도로. 두바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곳에서 남자들은 항상 서둘렀다.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선을 긋고 소유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나를 사람으로 봤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어느 날 우리는 남산을 올랐다. 서울 타워가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쉬었다. 아말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두바이 생각 안 나세요? 가족들도 보고 싶고.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웠다. 엄마의 요리, 아버지의 웃음소리, 친구들과의 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돌아가면 다시 감옥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걸 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거기서는 제가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네. 아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예비 신부, 여자로만 존재해요. 저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여기서는 아말 씨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진심이 보였다. 계산도 조건도 없는 진심.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의 연애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내 의견을 물었다. 주말 계획을, 저녁 메뉴를, 심지어 그의 고민까지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다.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만 점점 내 목소리를 내는 게 편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역시 다르게 생각하시니까 좋아요. 다르다는 걸 인정받았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어린이 영어책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 있었다. 작은 출판사와 계약했고 틈틈이 글을 썼다.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물었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두바이에서 그 단어는 감옥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말을 이었다. 제 말은 아말 씨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저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아말 씨는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무섭다니요? 제가 봐온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같았어요. 여자는 포기하고 남자는 소유하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결혼은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같이 만들어가는 거요. 둘 다 행복한 방식으로. 아말 씨가 아말 씨로 있을 수 있고 저도 저로 있을 수 있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가 무섭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1년 만이었다. 아말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아빠가 내 사진 좀 보내달래. 내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 나는 울컥했다. 보내드릴게요. 그래. 건강하게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딸을 보고 싶어 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금 나는 서울 작은 카페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처럼 나도 내 삶을 살고 있다.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힘들다. 두바이에 있었다면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 물질적으로는.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편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걸. 옆자리에 그가 앉는다. 무슨 생각 중이었어요? 지난 2년을 생각하고 있었어. 후회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그가 미소 짓는다. 다행이다. 저도 전혀 후회 안 해요. 아말 씨를 만난 거.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인다. 두바이의 하늘보다 덜 푸르고 덜 맑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아름답다. 이건 내가 선택한 하늘이니까.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은 감옥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여자로 산다는 건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걸. 두바이에서 나는 여자였다. 한국에서 나는 아말이다. 그리고 그게 내 전부다. 나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